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2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부터 조금 이제 상승폭을 줄이면서 아쉽게 진행이 되었고, 오늘은 또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증시 전체를 먼저 보면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워서 5,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증시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9,4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3,000억 매도하면서 일단 코스피에서 양매도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1,300억 매도 나오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000포인트를 이렇게 금방 도달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테마들이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그야말로 초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후에도 로보틱스, 오늘은 이제 로보틱스 약했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그 바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이 코스피 차트가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배 가까이 단기간에 올라 버렸고요. 코스피가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JP모간이 6천, 7천까지 제시를 했었고요. 그 근방까지 이렇게 금방 올라와서 올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9,400억 매도했지만 중간중간에 매도를 번갈아 가며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어제 매수했던 부분을 일부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 투자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투신 투자자 그리고 보험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올라가는 족족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뱉어내고 있지만 확실히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97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어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급락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만회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좀 이런 상승폭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코스닥도 2차 전지 종목이 급등했을 때 1000포인트를 넘어섰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런 강세장이 오게 된다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00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200억, 1,3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00억 매수하면서 아직까지 수급 자체는 코스피에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 증시는 모두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우나스닥 1% 이상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1.7%까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시 전체가 또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 관세를 철회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 관련 합의 틀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나토 총장과 그린란드 북극 관련한 미래 합의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세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 전쟁은 도구로 활용될 뿐이지 서로에게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양쪽 다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에는 경제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이제 서로 비등하게 대결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실상 이제 협상을 요구하는 쪽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EU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어책이고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이제 미국 쪽에서 완전히 그냥 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분 이제 같이 공동 소유를 한다든지 혹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논의를 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468원입니다. 어제도 좀 떨어졌지만 크게 더 떨어지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채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환율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움직임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은 당연히 좋습니다. 미국 증시 0.8%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독일 1%까지 올라가고 있고 웬만한 종목들 좋습니다. 분위기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를 보면은 미국의 채권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매도 우려감으로 좀 이렇게 급등했던 국채 금리가 다시 사그라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미국의 국채 매입이 다시 시작된다면 국채 가격이 안정성을 좀 찾으면서 다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일본의 장기 금리가 너무나도 이제 급격하게 올랐었다라는 건데요. 다행히도 좀 안정적인 범위 안으로 다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향후 이 금리가 너무 높아졌을 때에 대한 이제 일본발 좀 이제 그런 유동성, 위험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울 수 있고요. 시장금리가 너무 올라갔을 때는 일본도 기준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또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 시점은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상 범위 안에 있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다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일본의 그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채권에 대한 부담감을 또 주고 미국 채권 금리를 높게 만들고 계속 미국의 기준금리를 높게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율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큰 우려감을 줄 만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자재 중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3달러 수준이었던 천연가스가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만에 5.5달러까지 오늘도 13% 이렇게 올라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천연가스에 대한 이 가격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전 고점처럼 높아졌을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어떤 또 거시적인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최근 들어 갑자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졌죠. 오늘도 엄청나게 추위가 강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한파입니다.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냉기가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그래서 일주일 새에 40% 이상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2018년 이후에 1월 기온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북미 지역에도 강한 한파가 예고되어서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가스 가격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스라는 것이 가격 변동성이 이렇게 컸을 때는 안정적인 에너지로서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시장 분위기는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관세 전쟁은 좀 일단락되는 듯한 모습이고요. 사실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린란드로 주제가 좀 바뀌면서 트럼프가 이제 EU와 좀 기싸움을 좀 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일단락이 됨으로써 다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협상 이슈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압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일단 향후 움직임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500원 하락했고 0.5% 조정을 받았습니다. 98,000원. 자, 속 시원하게 이제 10만 원을 좀 돌파했으면 하는데요.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최근에 좀 올라가는 기세를 보면 한번 이제 스타트를 하면 한 두세 배씩은 그냥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형 주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냥 가볍게 올라가 버리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작년 5월쯤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한번 피크를 주고 좀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이
9만 원대를 쉽게 지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 정도 조정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더 횡보를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평균적인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지 않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타이밍을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어느덧 4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고요. 1,400만 주 거래 있었고 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다시 이 원전 테마로 주도주로 또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분명히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 60만 주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4일 정도 매도했는데 일단 뭐 골고루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물량 점점 줄이고 있고요. 사실 16일에 매수했던 것 대비해서는 매도량이 크진 않습니다. 현대건설은 3,400원 떨어져서 3.1% 하락해서 10만 5천 원.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음봉 나와도 사실 뭐 계속 10만 원 위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고점 이미 돌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좀 줄고 있고요. 뭐 요 수준에서 조정을 좀 받고 다시 튀어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건설은 1차 목표는 달성을 했습니다. 수렴 구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뭐 수주 잔고 많을 거 예상했고요. 계속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만 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멘텀은 국내 이제 신규 원전에 대한 확정 소식과 그 다음에 해외 특히 미국 이런 대형 플랜트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정부 간의 이제 원자력 협력에 대한 협정 소식, 혹은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튀르키예, 뭐 중동 쪽에서의 우리나라 수주 이런 것들이 들려오면 바로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14만 주 매수했고요. 현대건설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현대건설을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2.6% 하락해서 13만 6천 원. 그래서 고점 피크를 찍고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과 유사하게 좀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언제 타이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정도 조정 받았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13,000주, 기관 투자자는 49,000주를 매도했습니다. 뭐 워낙 이전에 많은 매수를 했고요. 고점 대비해서 사실 매도량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S&T 에너지는 800원 올라서 2% 정도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좀 오늘 강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전히 이제 이 바닥 라인 근처에 있고요. 수렴 구간을 이제 돌파하는 시기를 곧 만들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버티다가 여기서 좀 얇아지는 구간을 뚫고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S&T 에너지 매수해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BHI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는 연일 매도를 하다가 오늘 49,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8,000주를 매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윗골이 달고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좀 올라가는 뉘앙스를 보였고요. 계속 최근에 며칠 동안 올라갈까 말까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을 보면서도 저점 라인을 높이고 있고, 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간을 본다는 그 자체가 저는 올라가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HI는 확실히 좀 힘이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응집하는 만큼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애를 먹이다가 한 방에 이제 뭐 20%씩 올라가기 때문에 단숨에 그냥 뭐 7만 원 후반대까지 뭐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성감밴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좀 속 시원하게 올라가는 듯 하면서 121선 저항 맞고 시간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선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기 시작하고요. 본격적으로 좀 상승 추세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조선 테마가 이제 좀 힘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어제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 언급을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도 했고, 뭐 어떻게든 간에 결국에는 프로젝트는 수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LNG 사업 북극 항로를 계속 개척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NG 선이 많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금 한국으로 발주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그 LNG 관련 종목들 성원 매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시 주목을 받았을 때 힘을 받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 중견기업 사실 조용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텐데 30%까지 지분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원밴드는 지금 배당금도 크진 않는데요. 그런데 많은 지분을 지금 확보해 놓은 것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투자자 매도했고요. 4일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성원밴드를 매수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다. 태용은 31,450원, 950원 올라서 3%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BH와 유사하게 이렇게 3일 정도 간만 보고 있죠. 그러나 저 고점 라인을 조금 뚫고 나갔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는 21선 굴등 크로스 나왔고요. 수렴 구간에서 위로 뻗어 나왔고 음운구름 돌파했고 121선 근처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그림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을 받더라도 사실상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생각되고요. 조만간 이 전고점까지 도달해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거래량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000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56,000주 매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투신이 오늘 좀 매도했는데요. 나머지 기관 투자자 사실 큰 움직임 없었지만 금융투자 위주로 매수가 있었습니다. 우진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1,300원 하락해서 4.9%, 5% 가까이 하락했고요. 24,9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9,000원 찍고 내려왔고요.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차곡차곡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라 뭐 예상이 가능합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또 올라갈 겁니다. 우진은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세도 좀 멈췄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없긴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출발할 거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보성파워텍도 좀 많이 아쉽죠. 강하게 이제 올라가다가 좀 눌러졌고요. 관련 종목들이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밴드 한 번에 뚫고 나왔고요. 이전에는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올라왔다면 이번엔 한 방에 그냥 올라와서 다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타지도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다시 이제 분위기 봐서 좀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요. 보성파워텍도 이제 원전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기술도 똑같죠. 그래서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현상을 쳐서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기술, 일단 외국인 투자자 차익 실현 물량 뱉었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수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수급 좋지 않더라도 한 방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횡보하는 구간 한참 만들고 이렇게 진행되었고 사실 이번에도 횡보하는 구간 꽤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꺾었다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주도주의 움직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투자 경고 종목이어서 조금 이제 시간을 끌지 않을까 싶고 계속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로 좀 이제 차트 다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소식들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계속 이목은 국내 시장에 쏠려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발표에 따라서 확실히 이제 원자력 발전을 건설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이번에 기후에너지부에서 조사했던 상세한 내용을 좀 보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둘 다 이 국민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건설은 찬성했는데 이제 그런 이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조금 이제 높았다라고 하고요. 갤럽에서는 그리고 뭐 리얼미터에서는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이제 원전의 필요성을 둘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40% 정도씩 인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뭐 원전이 필요할까요? 재생에너지가 필요할까요? 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물어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특성 그리고 산업에 대한 영향력, 경제성을 생각하지 않고 딱 그냥 그 글자 그대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여론에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다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거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알고 있다면 원자력 발전을 선택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논제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정부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들을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AI에 대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AI에 대해서는 전력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력에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전력에 묶여 있었을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전기료에 대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기저에너지원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기저에너지원이 부족한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전기료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강국을 유지하면서 전기료를 낮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향후 AI에 대한 강국을 원한다면 에너지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손정희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의 취약점은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에너지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리더감 있게 좀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반대하는 여론들도 좀 있습니다. 신규 원전은 100년 지대계고 부실한 공론화로 성급한 결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이 공론화를 시키는 이 과정 자체가 성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했던 것을 또 와서 공론화를 한 거라서 이만큼 신중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얘기들은 상당히 이제 이념적이다. 정치적으로 하는 정답을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 맞게 가야 된다. AI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제조업에 대한 산업이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도 향후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아서 사실상 재생에너지를 좀 늘릴 만한 여유가 있었을 텐데요. 원자력 발전이 없어도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30%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 30% 이상 되는 국가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코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국가도 30%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얘기하죠. 이렇게 큰 국가도 많이 지어봤자 20%인데 왜 한국이 30% 이상 운용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논점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5위 수준의 제조 강국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가 그 어떤 국가보다 많습니다. 산업용.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산업이 소모하는 전기가 이렇게 많은 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전력이 집중되어야 되는 이 집단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어떤 국가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 특성과 유사한 국가가 있는지부터 비교하는 게 맞고요. 에너지에 대한 이 퍼센트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틀린 비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고 이렇게 이제 2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총 에너지 용량이 500기가와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00기가와트 이 수준일 겁니다. 그만큼 이 전체 에너지 용량 자체가 다르다. 소모하는 에너지가. 그래서 그 20%라고 해도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준일 거고요. 그래서 이 퍼센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산업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집중시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20%와 우리나라의 30%는 사실 미국이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는 더 많습니다. 퍼센트는 작지만 절대 용량만 보면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산업에 이제 집중되는 전기가 그만큼 많은 국가들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후퇴할 수도 있겠죠. 이게 줄어들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인구가 15억이고요. 미국도 3억, 4억이기 때문에 5천만 명이 개인이 사용하는 전기료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원자력이 많이 필요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용 전기가 그만큼 치열하게 쓰이고 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은 원전 정책을 곧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는 두기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이 올해 안에 착수될 수 있고 이제 정기분 확정과 별개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 시간이 끌릴 대로 끌렸고요. 이제 늦으면 향후 이제 5년 뒤, 7년 뒤에는 이 전기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을 늘릴 대로 늘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태양광이 효율을 내지 못하는 기후가 왔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무너진 제트 기류, 러시아, 중국, 북극 한파의 직격탄. 지금 이 사진은 러시아에 폭설이 내린 사진입니다. 지금 미국에도 한파주의보가 경보가 내려져서 천연가스가 지금 거의 일주일 만에 40% 50%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의 가장 큰 취약점이 뭐죠? 해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기후가 좋지 않을 때 취약한데 저렇게 이제 폭설이 내리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저게 뭐 하루 이틀 오면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내 눈이 올 수도 있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만 점점 저런 이제 기후 변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냐? 기후를 유지해주는 이 제트 기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한, 여러분들 올해 겨울도 보시면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계속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후가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원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높였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를 많이 늘렸을 때 저녁에는 이제 밤에는 운용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낮에도 평소에는 잘 운용하다가 가끔 저렇게 폭설이 내리거나 뭔가 이 장마가 오거나 뭐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엄청나게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 비중이 높을수록, 그죠? 예를 들어 10기가와트 태양광으로 생산하다가, 그죠? 비는 것과 우리나라가 이제 엄청 몰두해가지고 100기가와트까지 늘렸는데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기후 전체가 좋지 않아서 100기가와트를 공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걸 다 뭘로 메울 거죠? 네, 그걸 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천연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천연가스가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부랴부랴 쓸 수 없을 수도 없고 비싼 가격에다가 써야겠죠. 이거 달러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나라 환율 1,470원 곱하면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그 환율에 저렇게 물가까지 올랐으니 이 모든 부담을 이제 한국전력이 부담을 시키겠죠. 부담하겠죠. 그런 상황이 2020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런 상황을 이제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린 만큼 그 공백이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해서 그 공백을 메울 만한 에너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언제까지 이게 100% 효율을 내고 사실 100% 낼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지금 태양광을 늘릴 만한 이 계획 가지고 신규 원전 2기로 적합한 것인가?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으로 자가 발전을 하던 이 가정용 전기들이 갑자기 이제 원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몰렸을 때 이 원전이 지금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단지 뭐 그런 여러 산업 단지에 이 전기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좀 더 이 등급이 높은 산업용을 우선적으로 주겠죠. 그럼 가정용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미국도 계속 이제 전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패권은 발전소에서 결정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여기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전기를 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향후 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전은 신규 건설 말고도 해체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9월이 1호기를 해체를 하겠지만 이제 향후 이제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그 해체에 대한 기술이 중요해질 거고요. 국내 이제 기업들이 또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과 그 다음에 캐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또 두산에너빌리티, 태용 이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주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수원이 중소기업과 협력해서 이렇게 미국 원전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이제 곧 마누가 프로젝트도 이제 상반기로 저물어 갈 때쯤 서서히 소식이 또 들려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을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로아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 TF를 설립을 하도록 했고요. 향후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에너지 도입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협력을 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 평가, 그리고 숙련 인력을 또 양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도바도 미국과 SMR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LNG 공급도 논의를 했다라는 점. 영국 롤스로이스사도 SMR사가 자사 파트너로 미국사를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SMR 시장도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LNG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LNG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LNG조차도 이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과연 경제성 있는 에너지는 뭘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SMR과 원전. 근데 그 건설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형 원전보다도 SMR에 조금 더 이 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경제성, 단가 입장에서는 대형 원전이 좋지만 SMR은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선에 들어가는 비용과 적재적소에 이제 딱딱 들어가는 거, 그리고 대형 선박이라든지 이런 타 산업군에도 적용하기 유리하다라는 점, 그리고 SMR 말고도 MMR이라는 이제 초소형 모듈 원자로도 있고, 그리고 핵 폐기물 입장에서도 SMR이 이제 향후 4세대로 갔을 때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용이하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고 있으니 계속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